자, 이번 시간엔 항성의 일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량이 작은 별과 질량이 큰 별, 그 일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점에 유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영역은 성간구름입니다. 주변 우주보다 그래도 가스나 먼지의 밀도가 많은 부분이죠. 여기에서 별들이 생성되는데요. 옆에 보시면 황소자리 T별, T타우리라고 하는 별들인데 바로 이것이 새로 생겨난 신생아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별들은 이러한 성간구름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성간구름, 성간운이라고 하는 것은 10켈빈 정도의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죠. 물질은 있는데 이것이 쉽게 움직이지 않아야지만이 서로 인력에 의해서 뭉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력 수축이 일어난 부분에서 밀도는 점점 증가합니다. 자, 밀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더 큰 중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중심부로 모이면서 서서히 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가군동량 보존 때문이죠. 김연아 선수가 팔을 모았을 때 더 빨리 도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체 원반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중심부로 가스 또는 먼지들이 향하게 되면서 이들의 에너지는 빛과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즉 중심부로 가서 부딪히면서 빛이 나오게 되고 중심의 온도는 점점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고 원시별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는 아직 중심부의 온도가 아주 뜨거워진 상태는 아니지만 별처럼 희미하게 빛을 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마침내 1000만 켈빈이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의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했었죠. 맨 처음에 주계열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의 별을 가리켜 영년 주계열, 제로 에이지 메인 시퀀스, 자, 위에서 보이는 잠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별들이 이렇게 주계열성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도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면 별이 될 수가 없죠. 대표적인 예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이 있습니다. 성운에서 차갑고 밀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기체 원반이 만들어지고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1000만 도가 넘어가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주계열성이 처음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중심부의 질량이 크고 밀도가 클수록 쉽게 뭉쳐지고 쉽게 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질량이 큰 성간운에서는 더 빠르게 별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HR도상의 원시별의 진화 경로를 나타낸 것인데요. 태양 질량의 0.5배 되는 별은 주계열성이 되기까지 약 1억 5천만 년이 걸립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말이죠. 하지만 태양 질량의 15배인 성간운에서는 주계열성이 되는 데까지 6만 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이 작은 별은 그 수명이 길고 수명이 길다는 것은 별이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모든 단계가 다 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봤듯이 원시별에서부터 영년 주계열까지는 대략적으로 HR도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질량이 작은 별은 일단 광도가 쭉 낮아졌다가 다시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 형태로, 그리고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는 광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면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형태로 주계열성에 도달하게 되지요.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성에 빨리 도달하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천체는 이때까지 3천만 년의 시간이 걸리고 태양 질량의 5배나 되는 천체는 100만 년이 걸립니다. 아까 봤듯이 태양의 절반 정도의 질량을 가진 천체는 1억 5천만 년이 걸렸었죠. 자, 이처럼 질량이 작을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도 성간운에서 영년 주계열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경로, 질량이 작은 별의 진화 경로, 전체적으로는 오른쪽을 향하고 있지만 그 경로가 조금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새로운 별은 성간 구름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넓은 공간에 밀도가 낮은 가스구름이 우주에 퍼져 있는데 이 중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영역에서 입자간 끌림에 의해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밀도가 증가하겠죠. 이를 중심부라고 하겠습니다. 물질이 모일수록 중심부의 밀도가 증가하고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납작한 형태, 피자 같은 모양의 기체 원반을 만들죠. 중심부에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물질이 모이며 안정한 상태가 되므로 이 시기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즉, 어떤 입자가 가스구름의 바깥에서부터 중심부로 올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떻게든 방출이 되어야겠죠? 이것의 절반이 빛으로, 절반은 열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게 되고 희미한 빛을 내는 원시별, 글로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단계가 됩니다. 이것을 전 주계열 단계라고 합니다. 주계열 이전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다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면 중심부에서부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이때의 단계를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만약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지 못하면 별이 되지 못하고 가스 덩어리로 머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천체로는 목성이 있습니다.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성 단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달이 빨라 표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여 별이 되므로 광도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주계열성에서 거성이 될 때에도 비슷한 경로로 진화합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주계열성 이후의 경로도 아까 봤던 주계열 이전에 거기에서부터 주계열성이 되기까지의 경로 거의 비슷하게 진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항성의 진화 단계가 빠르다.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 전후 진화 단계에서 광도 변화가 덜 일어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계열성, 영어로 메인 시퀀스라고 합니다. 이 별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이라고 정의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의 타입은 PP 반응이 있고 CNO 순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주계열성은 내부 기체의 압력과 별의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정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하지요.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크기와 밝기가 일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항성 일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측하는 별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주계열성이 되겠습니다. 주계열성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고 크기가 크고 질량이 무겁고 광도가 큽니다. 밝다는 얘기죠.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반면에 수명은 짧습니다. 그것은 단위 시간당 소모하는 수소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죠. 항성의 수명은 질량에 비례하고 밝기에 반비례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계열성의 경우 그 밝기는 질량의 세제곱에 비례하지요. 그래서 이를 항성의 수명 칸에 넣어보게 되면 항성의 수명은 질량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그 수명은 짧아지는 형태의 식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태양의 수명은 100억 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태양보다 10배의 질량을 가진 별은 이 식에 따르면 약 1억 년의 수명을 가진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의 밝기, 표면 온도, 그리고 수명, 이러한 물리량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분광형에 따른 색지수, 표면 온도, 반지름, 질량, 광도, 수명 등등의 물리량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O형별에서 M형별입니다. 그러면 표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나타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색지수를 보게 되면 O형별이 가장 작고 M형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물리량이 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표면 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O형별에서 M형별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지름, O형별이 반지름이 가장 크고 M형별이 작습니다. 질량도 마찬가지죠. 광도 역시 같은 경향성을 띱니다. 자, 이렇게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다른 물리량이 변하는 것, 자, 이것을 그 경향성을 반드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계열 수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주계열이 전체 별의 일생의 90% 이상이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별의 수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물리량에 대해서 빈칸을 놓고 여기에 대한 값을 써라 라고 문제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경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익혀두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3번입니다.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반응 유형에 따라 양성자 PP 반응과 탄소, 질소, 산소 순환, CNO 순환 반응이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에 의한 팽창력과 별의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정역학적 평형 상태로 진화 단계에서 물리량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항성 일생의 90%는 주계열성 단계이므로 관측하는 별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계열성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높고 크기, 질량, 광도가 큽니다. 반면 수명은 짧습니다. 대략 주계열성의 수명이 질량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하면 태양의 10배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기대 수명은 아까 봤듯이 1억 년입니다. 주계열성은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이었습니다. 그러면 주계열성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중심부의 수소 비율은 감소하고 헬륨의 비율은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중심부가 모두 헬륨이 되게 되면 중심부는 핵융합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압력이 사라지고 중력만 작용하게 되죠. 즉 중심부로 중력 수축이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자, 아까 봤듯이 중력 수축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바깥으로, 그러니까 중심부가 아닌 껍질 부분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부의 수소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껍질 부분은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낮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심부가 중력 수축을 하면서 주변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여기에서도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력은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껍질부에서는 중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핵융합에 의한 압력이 중력을 압도하게 되죠. 그러면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성질, 그 결과를 보이겠죠? 그러면서 별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물질의 양은 그대로인데 별의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밀도가 줄어들고, 밀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표면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봤을 때 커다란 붉은 별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별을 가리켜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만약 주계열 단계에서 별의 질량이 매우 큰 별이었다면 적색 거성을 넘어 초거성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얼마만큼 커지느냐? 태양 같은 주계열성, 태양도 사실은 상위 30%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뭐 꿀리는 별은 아니에요. 이 별의 반지름이 약 70만 킬로미터죠. 그런데 거성 계열로 가다 보니까 아크투루스는 2천만 킬로미터, 안타레스는 3억 킬로미터, 베텔게우스는 4.3억 킬로미터로 스케일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성, 초거성이라는 개념은 마치 드래곤볼의 전투력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스케일이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태양도 지금으로부터 50억 년 후에는 주계열 단계를 떠나게 됩니다. 중심부의 수소를 모두 헬륨으로 바꿨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과정에 의해서 그 반지름이 커집니다. 부풀어 오르게 되죠. 거의 예상되는 그 크기로는 지구 궤도까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 온도는 낮아졌지만 반지름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광도는 증가합니다. 자, 이때 우리라는 것은 지구를 탈출한 상태에서 절대 등급을 의미합니다. 지구에서는 볼 수가 없겠죠? 자, 아무튼 그 과정에 의해서 태양은 HR도 상에서 오른쪽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심부에 헬륨만 있습니다. 그러면 팽창하지 않습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헬륨은 중심으로 수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하죠. 상승한 온도는 주변으로 열에너지를 전달하며 열에너지는 수소 외곽층을 핵융합 반응, 연소가 일어나게 합니다.
주변부의 중력이 작기 때문에 이것들은 팽창하면서 밀도와 온도가 감소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크고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벗어나게 되죠. 만약 질량이 큰 별은 오른쪽 위가 아니라 그냥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즉 광도의 변화 없이 거의 비슷하게 광도를 가지며 그 온도가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아까는 성간구름에서 주계열 단계로 가는 것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주계열성의 중심부에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심부의 수소 비율은 감소하고 중심액의 질량도 감소합니다. 이는 mc제곱에 의해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만약 중심부가 모두 헬륨이 되면 핵융합을 멈추겠죠. 그러면 팽창하려는 압력이 사라지므로 중력만 작용하여 중심부는 수축합니다. 중력 수축에 의해 바깥으로 열 에너지가 방출되고 주변부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주변부는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수소가 남아있고 수소 온도가 높아지며 주변부, 껍질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주변부의 중력은 중심부보다 약합니다. 수소 핵융합으로 인한 팽창은 같겠죠. 그러니까 팽창력은 같은데 중력이 약해진 상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압력이 중력을 압도하여 별은 팽창합니다. 크기가 커지면서 온도와 밀도가 낮아져 관측할 때 빨갛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별을 적색거성이라고 합니다. 만약 질량이 매우 큰 별이라면 초거성이라고 부릅니다.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그 마지막을 백색 외성과 행성상 성운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아까 헬륨액이 만들어지고 중심부에서 말이죠. 그것이 수축한다고 했습니다. 수축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온도는 증가하지요. 온도가 증가하다가 마침내 1억 켈빈, 1억부터는 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냥 도라고 하겠습니다. 1억도에 이르게 되면 3개의 헬륨이 뭉쳐 하나의 탄소 원자핵을 만듭니다. 바로 이것을 3알파 과정이라고 하지요. 자, 왜 3알파냐? 바로 알파 입자가 헬륨 원자핵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질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부는 탄소 원자핵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게 되지요. 자, 만약 중심부가 모두 탄소로 바뀌게 되면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껍질부는 같은 과정에 의해서 팽창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팽창은 아까 말했던 수소의 핵융합 반응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되죠. 그러면 별의 사이즈, 반지름이 달라지게 되겠죠? 별의 크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밝기 역시 주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별들을 가리켜 변광성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우리의 맥동이 뛰듯이, 맥박이 뛰듯이 변광성의 밝기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동 변광성이라고도 하지요. 자, 이 과정에서 바깥쪽에 있던 층들은 우주 공간으로 그 물질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가락지 모양, 고리 모양처럼 보이게 되며 마치 행성처럼 보인다라고 하여 이를 행성상 성운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중심부는 어떻게 되느냐? 껍질부의 물질들을 모두 바깥으로 방출하게 되고 중심부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못해 점점 작아지고 소중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수축하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점점 높아져 흰색으로 보이게 되지요. 바로 이러한 별을 가리켜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백색 외성과 행성상 성운은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는 가벼운 별의 종말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주변에 색깔이 있는 흔적들이 바로 행성상 성운입니다. 그리고 위와 아래를 봤을 때 행성상 성운의 가운데 하얗게 빛나는 별이 있죠? 바로 이것이 백색 외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나왔을 때는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의 종말 단계구나 라고 파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시리우스 B라는 별도 백색 외성인데요. 지구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 그 밀도가 크다고 했습니다. 이 별은 중심부에 탄소와 산소핵을 가지고 있으며 HR도상에 나타내면 왼쪽 아래에 위치한 별이라고 할 수 있지요. 태양 정도의 별은 주계열 이후
중심부의 수소를 모두 소진한 후에 적색 거성으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중심부는 헬륨을 만들고 헬륨이 수축하여 탄소를 만들게 되면 바깥쪽은 분출하고 안쪽은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 부분은 행성상 성운을 만들고 중심부는 백색 외성이 만들어집니다. 백색 외성은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으며 점차 식어가고 천천히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5번입니다.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은 중심부의 헬륨액이 수축하며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 1억 켈빈에 이르게 되면 3개의 헬륨이 1개의 탄소 원자핵을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질량 결손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므로 항성의 질량은 줄어들고 중심부는 탄소로 변합니다. 만약 중심부가 모두 탄소로 바뀌면 헬륨대와 마찬가지로 중력 수축을 하고 껍질부는 팽창합니다. 그래서 껍질부의 수축과 팽창으로 인해 밝기가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이를 맥동변광성이라고 합니다. 최외곽부의 물질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어 행성상 성운을 만들고 중심부는 더 이상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고 작아집니다. 표면 온도가 높아 이를 백색 외성이라고 하며 항성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별입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5배 이상 되는 무거운 별은 중심부에 탄소핵이 만들어진 후에도 중력 수축을 하고 핵융합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핵융합이 나타나게 되죠. 이때 중심부의 온도는 약 8억 켈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철 이후에는 원소가 새로이 만들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지요. 즉 철까지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별의 밝기 메커니즘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철 이후로는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별 단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철까지 만들어진 이후 별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중심핵이 붕괴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충격파가 외곽부의 온도와 압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외곽부가 순식간에 폭발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핵융합이 일어날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단계를 가리켜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초신성 단계에서는 순식간에 물질들이 에너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 은, 우라늄과 같은 원자 번호가 큰 원소, 무거운 원소들이 바로 초신성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때 하나의 별이 은하와 거의 비슷한 밝기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별이 갑자기 관측이 된다라고 해서 신성 또는 초신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방출된 성간 물질 그리고 여기에 따른 무거운 원소들은 새로운 별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왼쪽에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내부 구조이죠. 자, 이 가운데 탄소가 있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경우인데요. 중심부에 철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쉽게 문제를 낸다면 어떠한 별을 주고 중심부가 탄소인지 철인지에 따라서 그 질량을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진화 단계에 대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은 초신성이 폭발하기 전과 후에 관측한 결과인데요. SN1987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SN이라는 것은 슈퍼노바입니다. 초신성을 말하죠. 그리고 1987년에 처음으로 관측된 초신성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남반구에서 관측이 되었었는데요. 초신성이 폭발했을 때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밝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본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본 게 아니죠. 근데 오른쪽은 초신성이 폭발한 흔적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개성운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이입니다. 가운데는 중성자별이 있고 여기에서 폭발한 물질이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1054년에 관측되었다는 흔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려 시절의 기록, 고려사저료 같은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물질들이 점점 팽창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개성운의 각 크기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신성 폭발이 끝난 별은 그 질량에 따라 중성자별과 블랙홀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중심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계속해서 수축하게 됩니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아까의 별들보다 그 수축의 스케일, 압력은 훨씬 커지게 되지요. 보통 중성 원자는 중심부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전자의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이죠. 그런데 압력을 받다 보니까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없어집니다. 이겨낼 정도의 압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가 전자와 결합하여 중성자가 만들어지지요. 이것을 역베타 붕괴 또는 양의 베타 붕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현상, 바로 이것을 베타 붕괴 또는 음의 베타 붕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과정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해서 중성자가 되고 원자 핵만 남은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원자 핵의 상태는 모두 중성자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중성자로 변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별을 가리켜 중성자별이라고 합니다. 중성 원자의 대부분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원자 핵이 조그만하게 있고 그 넓은 공간을 전자가 지금 공전하고 있는, 공전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상태이죠. 자, 그런데 이 빈 공간이 모두 없어진 상태다 보니까 밀도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의 100조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숟가락 한 스푼을 들었을 때 여기에 전 지구에 있는 차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질량이 훨씬 큰 별, 태양 질량의 30배 이상의 별이다 라고 하면은 중심부는 중성자별로서 끝나지도 않고 무한히 수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간을 굉장히 많이 왜곡시키게 되죠. 공간이 왜곡된다라는 것은 빛이 휘어진다 라는 말이고, 이때 전체 탈출 속도가 빛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탈출 속도가 빛보다 빠른 천체, 바로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무거운 별은 어느 정도 질량을 가진, 그러니까 태양 질량의 10배에서 25배 정도의 사이에서는 중성자별로서 그 생이 끝내게 되고, 30배보다 큰 별인 경우 블랙홀로서 그 생을 마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중성자별이 있죠. 중성자별은 말 그대로 그 중성자, 핵 자체가 중성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어요. 자전 속도가 0.1초 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빨라요. 자, 오른쪽은 블랙홀 상상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교과서가 만들어질 때가 한 2016년, 2017년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19년에서부터 실제로 블랙홀을 관찰할 수가 있었죠. 마치 인터스텔라에서 나오던 블랙홀처럼 우리는 실제로 관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까지 관측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현재는 상상도가 아니라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우주 관측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량에 따라서 별의 진화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성간운으로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뭉쳐서 원시별이 되고, 원시별의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계열성으로 일생이 시작되죠.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주계열성 이후 적색거성이 되었다가 주변에는 행성상 성운으로, 그리고 중심부에는 백색외성의 상태로 그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질량이 큰 별은 초거성 단계로 갔다가 폭발을 하게 되죠. 바로 초신성이 만들어집니다. 초신성 이후에 남아있던 중심부는 그 질량에 따라 중성자별로 생애를 마감할 수도 있고, 질량이 더 큰 별은 블랙홀로서 생을 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질량에 따른 항성의 진화 단계, 그리고 그 수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천체 파트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이 HR도상에서 어떠한 진화 단계를 거치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별은 탄소 중심핵 이후에도 중력 수축, 핵융합을 반복하여 마침내 중심부에 철까지 만듭니다. 철 이후는 질량 에너지 등가식에 따라 에너지 방출을 하지 못합니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만들어지는 원소들이라는 말이죠. 철 중심은 중력 수축을 일으키는데 이에 대한 반발력으로 중심핵이 붕괴되고 외곽부의 온도와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며 폭발합니다.
이러한 별을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초신성 단계에서 에너지를 받아 금이나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별이 은하와 비슷한 밝기로 관측되며 이때 방출된 성간물질과 무거운 원소는 새로운 별 탄생의 원동력으로 쓰여집니다. 초신성 폭발 이후 중심핵만 남아있는 별은 초기 질량에 따라 다른 종말을 맞이합니다. 태양 질량의 25배 이내의 별은 중심핵에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할 정도로 수축합니다. 그러면 중성자만 있는 중심핵의 별이 만들어지겠지요. 이를 중성자별이라고 하며 태양 밀도의 100조배 정도 됩니다. 이보다 초기 질량이 무거운 별은 중심부에서 무한 수축이 일어나 탈출 속도가 빛보다 빠른 천체인 블랙홀이 만들어집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H알도의 별 가에서부터 라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림을 봤더니 별 가하고 라는 주계열성, 그리고 나는 거성, 다는 외성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별의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가는 주계열성, 나는 거성입니다. 그러므로 평균 밀도는 가가 더 큽니다. 자, 니은, 다는 초신성 폭발을 거쳐 형성되었다. 백색외성은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이 질량의 별들은 초신성 폭발을 거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디귿, 별의 수명은 가가 라보다 짧다. 자, 가의 분광형이 라보다 더 왼쪽에 있죠? 표면 온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별의 수명은 짧아집니다. 자, 그러므로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질량의 주계열성 A1과 B1이 진화하는 경로의 일부를 H알도에 나타낸 것입니다. A2와 A3, B2와 B3는 별 A와 B가 각각 진화하는 경로상에 위치한 별이고 A3와 B3의 중심핵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까다로운 문제인 이만큼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보기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별의 질량은 A1보다 B1이 크다. 주계열성의 왼쪽 위에 있는 A1이 B1보다 질량이 큽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지 않습니다. 자, 니은, A2와 B2의 내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A2와 B2를 봤더니 주계열 단계보다 표면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기는 밝아졌지요? 밝기가 밝아졌다라는 것은 이 동안 반지름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반지름은 왜 늘어났을까요? 별이 팽창했기 때문이죠. 별이 팽창하기 위해서는 폭발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주계열성에서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B2 단계에서는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B별 내부에서 또는 A별 내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말이죠. 자, 따라서 니은의 설명 맞지 않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A1의 반지름분의 A3의 반지름이 B1의 반지름분의 B3의 반지름보다 크다. 자, A를 봤을 때 표면 온도의 변화가 B보다 훨씬 큽니다. 밝기는 반지름의 제곱에도 비례하지만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별의 밝기를 구성하는 것은 반지름보다 온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온도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A는 오히려 광도가 증가했습니다. 밝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반지름이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3분의 2배 정도 떨어졌었죠. 자, 그래서 표면 온도에 대한 반지름 크기 변화 B는 A가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래서 디귿의 설명은 맞습니다. 기억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림은 주계열성 A, B, C가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기까지의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태양 질량의 10배, 태양 질량의 절반 해가지고 각각 A, B, C 경로로 가고 있습니다. 자, 기억, 주계열성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짧겠죠? 질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니은, A의 내부는 복사층이 대류층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다.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질량이 큰 별은
중심부의 대류층, 그리고 주변부가 복사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의 설명은 맞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다음 시간에 얘기합니다. 자, 디귿. 절대 등급은 C가 가장 크다. 자, 절대 등급이 크다는 것은 밝다는 말일까요? 어둡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이것은 어둡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도와 절대 등급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많이 쓴다면 여기에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디귿의 설명은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그림 가는 주계열성이 질량에 따라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 나는 별 기억과 니은 중 어느 한 별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의 그래프를 봤을 때 질량이 클수록 그 수명이 짧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를 봤을 때 초고성, 초신성 폭발 단계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태양보다 무거운 별의 진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자, 니은. 별의 평균 밀도는 A보다 B가 크다. 자, B는 중성자별입니다. 중성자별은 원자의 그 덩어리 자체라고 했었죠? 그리고 A는 초고성입니다. 그럼 밀도를 비교해보면 중성자별이 훨씬 큽니다. 자, 따라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나는 기억의 진화 과정이다. 자, 기억은 태양 질량 정도를 의미합니다. 태양 질량 정도에서는 초신성 폭발 단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2번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별의 진화 경로를 나는 이 별의 진화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요 단계를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A단계입니다. A단계는 백색외성이죠. 백색외성이 마지막 단계라는 것은 이 별의 질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별의 평균 밀도는 A보다 B일 때 작다. 평균 밀도는 외성 단계일 때 가장 큽니다. 자, 그래서 기억의 설명은 맞습니다. 니은. C일 때는 기억 과정에 해당한다. 자, C 단계는 주계열을 벗어난 후 주계열 단계입니다. 기억 단계는 원시별에서 수소핵융합이 시작되는 주계열 단계 사이이므로 전 주계열, 그러니까 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지 않습니다. 디귿. 니은 과정에서 별의 중심핵은 정역학 평형 상태이다. 자, 수소핵융합이 종료가 되고 헬륨 핵융합이 시작된 단계는 위에서 C로 단계에 가는 단계입니다. 주계열을 벗어났죠? 정역학 평형 상태는 주계열성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계열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중심부에 핵융합 반응이 끝난 별 가와 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를 봤더니 중심부에 철, 나를 봤더니 탄소와 산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의 질량이 나보다 크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F2보다 무거운 원소이다. 중심에 철이 있었으므로 동그라미 기억은 이보다 원자량이 작은, 그러니까 가벼운 원소가 되겠습니다. 니은. 별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죠. 디귿. 가는 이후의 진화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을 거친다. 무거운 별이기 때문에 초신성 폭발 단계를 거칩니다.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항성의 일상 단계는 굉장히 긴 그 수업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업이 좀 길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챕터로 묶었다 보니까 수업의 길이가 각각 다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